연출의 전개를 보면은 느낌이 달라집니다. 후지 이츠키가 안부를 묻는 대상은 남자 후지 이츠키가 아니라 수 있다. 나카야마 미오가 54歳 나이로 사망을 했습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그날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고, 러브레터를 함께 만들었던 이와이 슌지 감독도 추모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2025년이 이 러브레터가 개봉한 지 30주년이 되는 해라 함께 오타루에 가기로 했었대요. 굉장히 안타까웠을 것 같고, 트위터에 이렇게 좀 공유된 사진들을 보니까 이런 사진이 있었습니다. 러브레터가 재개봉을 하면서 나카야마 미오가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만큼 나카야마 미오에게도 중요한 작품이겠죠. 러브레터 지금 또 한국에서 재개봉을 13일로 한다고 하거든요. 매년 12월이 되면 재개봉을 하고 그랬던 영화인데, 올해는 아무래도 이 나카야마 미오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이 영화의 재개봉을 바라보는 느낌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제가 90년대 후반 학번이고 러브레터를 극장이 아니고 불법 비디오 같은 것들을 통해서 봤던 세대고, 그 이후로 한 몇 년에 한 번씩은 봤던 상황이라 그만큼 좀 의미가 있는 영화거든요. 아마 저와 비슷한 세대에게는 20대에 가장 강렬한 기억을 주었던 작품 중 하나일 거고, 또 그 가운데서도 20세기 말에 영화 동아리 생활을 했던 사람에게는 거의 20살을 점령한 그런 작품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이 러브레터란 영화와 러브레터를 보았던 시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한테 러브레터에 대한 이야기는 하이텔 통신부터 시작을 합니다. 1997년이죠. 그때 제가 재수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이텔 채팅에서 몽키방 같은 데를 들어갔었습니다. 거기는 온갖 영화를 좋아하는 형 누나들이 있었고, 이분들과 맥주 마치 마시고 그래서 영화 얘기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 영화에 대해서 처음 얘기를 들었어요. 한 누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그 채팅에서 만났던 어떤 부산에 계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한테 러브레터에 대한 이야기 들었고, 또 그분이 러브레터의 비디오 테이프를 갖고 있어서 복사를 떠서 자기한테 보여줬다. 그때 그 누나가 어떤 장면을 얘기해 줬냐면은, 여자 후지 이츠키가 그 시험지를 찾으러 가가지고 남자 후지 이츠키한테 시험지를 확인시키기 위해 자전거의 전등을 이렇게 켜주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장면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전 뭐 이해가 안 됐죠. 하이텔 통신 다음에 이 러브레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생각나는 게 이곳입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면은 어딘지 전혀 모르실 것 같은데, 강촌 구곡폭포의 겨울 사진이에요. 1998년에 제가 대학에 입학을 했고 바로 영화 동아리에 들어갔고, 그리고서 며칠 안 돼가지고 그 동아리 선배들이랑 같이 MT를 갔습니다. 강촌으로. 그 다음날 구곡폭포로 올라갔습니다. 저만큼은 아니지만 그 눈도 많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선배들이 막 다 같이 오겐키 데스까 막 이렇게 외치는 상황이었던 거죠. 러브레터를 아직 보지 않은 저의 입장에서는 저 양반들이 왜 저러지? 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일본어를 하지? 오겐키 데스까가 저는 무슨 말인지도 몰랐거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러브레터라는 영화에 나온 어떤 명장면에 대한 것이다. 그런 맥락으로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러브레터를 보게 됐습니다. 제가 본 버전이 되게 중요한데요. 동아리방에서 봤던 러브레터의 영상은 이미 여러 번 녹화를 떠서 돌아왔기 때문에 화질이 굉장히 좋아했고, 그리고 좀 작은 브라운관 TV로 봤던 거였거든요. 아무튼 그래도 영화를 봤습니다. 봤는데 처음 몇 분 동안은 어떤 맥락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방금 전까지 손목에 주소를 적던 여자가 왜 갑자기 감기에 걸려 있는 거지? 막 이런 느낌? 저 여자와 저 여자가 다른 여자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영화 첫 장면에 눈밭에 누운 와타나베 히로코의 모습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때 카메라가 부감으로 딱 떨어질 때 저 멀리에 어떤 집들이 보이는데, 그 형태가 오타루의 공간을 보여주는 형태가 비슷하게도 나오거든요. 일단 그래서 특별히 다른 공간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얼굴이 일단 같은 사람이기도 하고, 근데 나중에 좀 더 화질 좋은 DVD로 다시 보게 됐을 때 보니까, 처음에 장례식 장면, 그리고 오타루를 처음 보여준 장면에 검은색 영문 폰트로 이제 고베 그리고 오타루 이게 다 나와요. 아마도 98년 그때 제가 처음 본 버전에서는 워낙 화질이 열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 자막을 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이 영화가 많은 인상을 줬는데, 처음에는 물론 이 도플갱어 이런 설정들, 그리고 무엇보다 음악이 너무 좋은 음악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때가 저도 이제 갓 대학에 들어온 입장이니까 아직 뭐 영화를 많이 보지 않았고 많은 경험이 없던 때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 영화의 촬영과 편집 같은 게 너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계속 교차 편집으로 이루어진 장면들이 많고, 또 한 씬 안에서도 계속 점프컷으로 이 장면을 구성하는 형태,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특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후지 이츠키가 감기에 걸려서 잠시 병을 졸다가 아버지의 죽음과 그 남자 이츠키의 기억을 떠올리는 장면을 교차 편집으로 막 보여주잖아요. 그런 장면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오겐키 데스까를 외치는 그 장면을 뭐 수도 없이 봤었죠. 저는 사실 그 장면의 사운드를 그 당시 제가 삐삐 인사말로
다 녹음해서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어린 시절의 이야기고 나이를 먹고 보다 보니까 진짜 미묘한 장면들이 너무 많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부터 들을 얘기는 그래서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이런 미묘한 부분들, 그로 인해서 서로 의견이 갈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푸른 산호초의 떡밥이 있죠. 이 영화에는 올해 뉴진스의 한이가 푸른 산호초 이 노래를 부르면서 재환기가 됐는데, 남자 후지 이츠키가 죽기 전 절벽에서 푸른 산호초 이 노래를 불렀다. 왜 이 노래 불렀을까? 이에 대한 궁금증. 와타나베 히로코가 이런 얘기를 해요. 마츠다 세이코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남자 후지 이츠키는 왜 그 노래 불렀을까? 이 노래의 가사 때문에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의 힌트를 받아서 남자 후지가 결국 진짜 사랑한 거는 여자 후지일 거다, 혹은 그게 아니고 와타나베 히로코에 대한 사랑을 얘기한 것이다, 뭐 이런 맥락인 겁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푸른 상호초의 가사 중에서 내 사랑은 남쪽의 바람을 타고, 그러니까 남풍을 타고 저 섬으로 간다, 뭐 이런 게 있는데, 남풍이 이제 말하자면 남쪽에서 북쪽으로 부는 바람이거든요. 고베가 남쪽이고 오타루가 북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여자 후지를 향해서 이 남자의 마음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쪽에 있고, 당신과 만날 때마다 전부 잊어버리고 만다라는 가사가 있어서 이거는 분명히 와타나베 히로코를 향해 한 얘기일 것이다, 또 이렇게 나오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이 영화를 다시 보면은 푸른 산호초의 가사는 아니고 푸른 산호초가 그렇게 인기를 끌었던 시대가 더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중 학창 시절의 시대가 한 80년대 초반입니다. 저 푸른 산호초라는 노래, 그리고 마츠다 세이코가 인기를 끌었던 딱 그 시절이거든요. 그 시절의 최대 히트곡이었던 거죠. 제 생각에는 이 남자 후지 이츠키도 그 시절에 이 노래를 알고 다 좋아했던 게 분명할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 영화 안에서 묘사되는 남자 후지 이츠키, 그러니까 소년 후지가 그렇게 무슨 유행가를 듣고 그런 캐릭터 보이진 않는데 사실 그런 애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그림, 이 그림 뭔지 아시는 분 있나요? 여자 후지의 그 시험지에 그 뒷면에 남자 후지가 낙서하듯 그려놓은 그 그림입니다. 저 그림이 뭐냐면은 당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카메라 광고의 한 장면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그냥 남자 후지 이 소년도 그냥 보통 남자애다, TV에 나온 예쁜 아이돌과 모델 누나들한테 이제 끌리고 그러고 좋아했던 애다, 그런 느낌으로 저는 이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게 후지 이즈키가 죽는 순간에 푸른 산호초란 노래를 부른 거는 그 시절을 떠올린 게 아닐까? 자기 어린 시절? 80년대 그 시절을 떠올렸기 때문에 그가 진짜 사랑한 건 여자 후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자 후지가 평생 여자 후지만 사랑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좀 더 그냥 관객이 원하는 결론 같아요. 저도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는 쟤는 정말 그 여자 이츠키를 사랑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20살 때고 제가 이제 40대 중반이 되어서 이 영화를 다시 보니까 사람이 꼭 그렇게 어릴 적 첫사랑 뭐 이런 거에 빠져서 뭐 허우적대고 사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시절에 좀 그 깊은 인상을 갖고 깊은 잔상을 갖고 사는 건 얘기가 돼도, 어렸을 때 좋아했던 여자에 사로잡혀가지고, 물론 그와 닮은 사람을 만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때 그 사람을 잊지 못할 만큼의 사랑을 했을까? 전 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푸른 산호초라는 노래의 의미를 생각할 때 가사를 생각하지 말고 시대를 생각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가 이 영화의 미묘한 부분 중 하나인데, 이게 전 사실 지금 영화를 볼 때마다 가장 재밌는 부분이거든요. 여자 이츠키도 남자 이츠키를 좋아했던 것인가? 근데 우리가 지금 영화를 본 입장에서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영화의 연출을 보면 좀 다릅니다. 여자 이츠키가 내 기억들을 얘기해 줄게 하면서 편지를 낭독하는 장면들이 나오면은 그때 이 영화는 플래시백으로 그들의 어린 시절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자 이츠키의 말과 표정에는 내가 좋아했던 남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그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아무렇지 않게 자기가 기억하는 것만 전달해 주겠다, 이런 태도예요. 하지만 그렇게 이어지는 플래시백 장면에서는 전혀 다른 온도를 보여줘요. 대표적인 장면이 이런 겁니다. 그 도서관 안에서 여자 후지가 남자 후지를 바라볼 때 커튼이 흩날리는 그런 장면들, 저건 정말 좋아해서 바라보는 그런 느낌이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거기 좀 웃긴 여자인데 왜 사나이란 캐릭터가 나오죠. 사나이가 나 남자 후지랑 제가 이어줘 했더니 이제 여자 후지가 남자 후지한테 먼저 물어봅니다. 너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 하면서 재차 물어보거든요. 이때의 표정과 얼굴, 이거는 얘도 궁금한 거죠. 그리고 왜 달리기 하다 넘어진 그 이츠키를 옆에 있는 사람이 카메라를 뺏어서 보는 장면, 무엇보다 그 마지막 가면은 이 남자애가 말도 없이 전학을 갔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 꽃병을 깨버리잖아요. 그런 것들은 정말 여자 이츠키도 남자 이츠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음이 있었구나라고 보여주는 건데,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여자 이츠키는 편지를 쓰면서 전혀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재밌는 부분입니다. 여자 이츠키의 시점에서 알려주는 것보다 이 영화가 알려주는 게 더 깊이 들어가 있다. 그만큼 더 내밀한 마음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만큼 또 더 깊은 기억의 저편에 있는 그런 감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미묘함이 저는 이 영화 볼 때마다 다시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저는 또 하나 재밌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 장면, 오겐키 데스까를 하는 장면이죠. 와타나베 히로코는 분명히 남자 후지 이츠키를 향해서 잘 지내고 계십니까? 나는 잘 지냅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거죠. 그런데 독감으로 누워있는 저 여자 후지 이츠키는 누굴 향해 잘 지내고 있습니까? 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한 걸까? 물론 저 장면에서도 독감에 누운 후지 이츠키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후지 이츠키 사마, 후지 이츠키님. 분명히 그 맥락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연출의 어떤 전개를 보면은 느낌이 달라집니다. 여자 후지 이츠키가 독감에 걸려서 병원에 실려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그날 낮에 히로코의 부탁으로 학교에 사진을 찍으러 가죠. 그리고 거기서 과거의 선생님을 만나고 그 선생님이 남자 이츠키의 죽음을 알려주죠. 그 다음 장면은 그 이츠키가 죽은 산으로 가는 히로코와 아키바 선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진 장면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 과거 여자 이츠키의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 장례식 날 그 눈길을 달리던 이츠키가 눈 속에 묻힌 잠자리를 발견한 장면이 있어요. 이때 그 잠자리를 보던 이츠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나지막하게 얘기를 합니다. 영화상에서는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 이제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성인 여자 이츠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은 여자 후지 이츠키는 남자 후지 이츠키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나서 떠오른 게 아버지의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가장 가까운 죽음, 가장 슬펐던 죽음을 떠올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다시 히로코한테. 편지의 초반의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감기가 심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다가 쓰러져서 병원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볼 때 독감으로 병상에 누운 후지 이츠키가 안부를 묻는 그 대상은 남자 후지 이츠키가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일 수 있다. 대신 이 정신없는 와중에 떠오른 게 히로코부터 받던 첫 번째 편지의 그 문구 그 자체로 아버지에 대한 애도를 하는 게 아닌가. 정신없는 와중이니까. 그런 맥락으로 저는 좀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미묘하죠, 영화가. 근데 재밌는 게 이 영화를 제가 지금까지 한 20번을 봤을 것 같은데 그때마다 이런 미묘한 부분이 있었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또 한동안 안 보다 보면은 이 영화에 대해 남는 인상이라는 건 계속 20살 시절에 봤던 그때의 기억들로 이 영화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때는 조악한 화질로 이 영화를 보면서 제 머릿속으로 좀 더 재구성한 것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그때 그 조합한 인상으로 이 영화를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이 영화를 다시 볼 때마다 듭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 영화가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와 매끈한 연출을 만들어진 영화라 생각이 드는데, 다시 볼 때마다 저는 이 영화를 찍을 때 이와이 슌지 감독의 어떤 영화적 구상이 굉장히 거대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나카야마 비오를 추모하면서 러브레터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해봤는데요. 올해부터는 이제 이 영화를 떠올릴 때 기분이 예전과는 확실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나카야마 비오의 명복을 빕니다.